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7월 26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67%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4.18% 하락하면서 오늘 이제 큰 폭으로 양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오후 정도부터 좀 크게 하락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이제 밀어내는 모습이 나왔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9,500억 정도를 매도하였고 기관 투자자는 600억 정도를 매도하면서 코스피를 끌어내렸고요. 코스닥은 반대로 외국인 투자자가 8,700억 정도를 매수했고 기관 투자자가 2,100억을 매도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가 많이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크게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코스피는 다시 한번 2600선 아래로 눌러줬고요. 쌍봉이죠. 쌍봉을 찍고 지금 떨어지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 추세가 한번 꺾이는 모습이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선을 받치긴 했지만 고점을 찍고 지금 빠르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충분히 더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오늘의 이 급락 자체는 특정한 테마가 갑자기 또 장 중반에 급락을 하면서 이루어진 면도 있습니다. 그 이외의 종목들도 모두 오늘 좀 크게 하락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큰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증시에 대한 흐름이 좋지 않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월봉은 뭐 계속해서 눌러지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확실히 좀 바짝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보다는 어느 수준에서 지금 2600선 정도에서 주가 상승을 멈추고 눌러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투자자 수급을 보게 되면은 기관 투자자가 650억 정도 매도하면서 지금 이제 최근에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7일부터 해서 쭉 또 이제 이탈을 하는 모습이고요. 사실 뭐 이 4일도 매수를 했지만 그 전부터 기관 투자자는 이 코스피에서 빠져나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7월 달부터는 꾸준히 지금 이탈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도 지금 옵션 만기 다음부터는 이 코스피에서 계속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오늘도 1조 가까이 매도를 하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합쳐서 2조 5천억 가까이를 단기간에 쏟아냈습니다. 그만큼 지금 매도를 아주 급격하게 쏟아내고 있고 매도를 집중시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정한 이 7월 말에 대한 그런 뭐 옵션 재편성이라든지 혹은 이틀 전에 있었던 나스닥 100에 대한 그런 리밸런싱이라든지 뭐 그런 이제 7월 달에 이벤트들이 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익 실현성 물량 혹은 그런 옵션 거래에 맞춘 일시적인 움직임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7월 말을 좀 조용히 넘길 수 있도록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이틀 정도 남았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서 7월 달의 시장은 3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 3일을 이제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이고요. 코스닥은 900포인트를 유지를 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엄청나게 이제 급등을 했다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다가 지금 등락폭이 상당히 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고점 자체가 956포인트 정도고요. 저점이 880포인트 정도, 그죠? 887포인트까지 떨어지면서 지금 이제 등락폭이 거의 70포인트에 가까운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었고요. 이 코스닥 전체의 거의 6%, 7%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이 굉장히 과열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좀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 이렇게 이제 잘 올라가던 시점에 큰 이 음봉이 떨어졌다는 것은 충분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정 테마 위주로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런 종목들은 조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월봉도 이제 크게 눌리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특징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많은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매수가 실제로 이제 이 주가를 올리면서 매수를 계속 한다라기보다는 어느 시점에 차익 실현성 물량을 쏟아내면서 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물량 자체가 온전히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했다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코스닥에 대한 패턴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많이 과열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율은 이제 2.5원 정도 하락했고 1270원 정도로 1274원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요. 차곡차곡 이제 저점을 낮춰가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찍고 지금 이제 반등을 하고 1270원 정도에서 좀 자리를 잡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은 또 이제 오늘은 FOMC에 대한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거의 이제 확실시 되는 것 같고요. 거기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얼마나 더 유지를 할지 이것이 이제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파월 의장에 대한 발언 자체가 좀 강경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또 한 번 이제 그렇게 강경하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동안 이제 나스닥 다우 뭐 이런 증시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좀 이제 충분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좀 상승폭이 높았던 그런 종목 위주로 하락폭이 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회의와 그다음에 이번 주 시장을 한번 그렇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시장 살펴보았고 지수 선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물 지표도 미국 증시 아직까지는 큰 하락은 아니지만 좀 이제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 오늘은 이제 좀 하락을 하면서 1.6% 가까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미국 증시보다 조금 더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미국 증시가 장이 열렸을 때 FOMC 발표가 났을 때 추가적으로 크게 하락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뭐 국제유가는 78.8달러로 어제와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 또한 지금 이제 2.7달러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좀 이제 상승을 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고 진행이 되고 있고요. 쭉 이제 올라가는 추세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분명히 인플레에 대한 그런 우려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반영해서 또 한번 FOMC에서 강경 대응을 하게 된다면 증시는 다시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는 경기 침체가 다가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다가왔을 때는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주가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 시장에 대한 조치가 금리 인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진짜 유동성 공급이 되면서 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시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3.9% 가까이 진행이 되었고요. 조금씩 또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이 조금씩 이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 해서 8월 달부터는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시장 살펴보았고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990원 하락해서 5.59% 하락했고요. 16,72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가 크게 하락을 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같이 좀 하락을 하였고요. 사실 이제 이 한 종목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관련 테마, 그 다음에 반도체, 아니면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그런 모든 종목들이 다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건설 관련 종목들도 크게 하락을 하였고요. 이런 항공주 그런 것들 할 거 없이 모두 대부분 한 4에서 5% 가까이는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차 전지 관련 테마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아주 크게 급등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크게 눌러지면서 진행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이런 움직임 자체는 굉장히 비정상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특정 테마에 과열된 이 수급 자체가 충분히 급하게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로써 보여준 것 같고요. 대표적인 종목으로 이제 에코프로비엠을 살펴보았을 때는 전형적인 이제 고점, 그죠? 이 긴 꼬리가 달린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진 피크 거래량을 찍었습니다. 그 뒤에 나올 수 있는 움직임은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종목들도 그랬고요. 네, 바이오 종목들도 그랬고요. 전형적인 이 차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기 전에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분명히 이제 피크 거래량을 찍고 나서 떨어지는 패턴들을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고점 부근에서 음봉을 길게 나왔을 때는 하락을 하는 모습이 충분히 나왔고요. 이건 이제 바이오템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두산 에너빌리티도 사실 피크 거래량을 찍고 떨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급등을 한 이후에 그 다음날에 이제 20% 이상의 하락을 주면서 거래량을 이제 찍고 정점 거래량을 찍고 이제 서서히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이전에도 2만 원을 이제 단기간에 돌파를 했을 때도 윗꼬리가 긴 이 음봉이 하나 나오면서 그때부터 하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 테마들은 분명히 이제 지금 특정한 이유 때문에 수급이 단기적으로 쏠렸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한다면 충분히 이제 큰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2차 전지가 굉장히 좋은 산업이긴 하지만 그 좋은 산업을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받고 낮은 가격대에서 들어가는 것과 이미 올라가는 와중에 아주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그 와중에 올라가는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요. 2차 전지 종목들이 좋지 않다, 2차 전지가 앞으로 계속 하락세를 겪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2차 전지 관련 테마는 지금 굉장히 과열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조정이 나와야 하는 그런 타임이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 해서 장기로 보았을 때는 사실 큰 수익을 볼 수 있을지 확신을 할 수가 없는 정도까지 지금 주가가 다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지의 세계이다. 네, 그래서 가면 가는 것이고 떨어지면 크게 떨어질 수도 있는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상대적으로 좀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테마들 있죠. 네, 아직까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지금 이제 경기와 함께 조금 눌러졌던 그런 종목들이 꿈틀거리고 있다가 이번에 좀 조정을 같이 받았는데요. 그런 저가 종목 위주로 좀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 충분히 이 확률적으로는 안전하고 좋은 투자 습관을 기르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좀 넘어가도록 하고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17,000원을 돌파를 했고요. 아래로 돌파를 했고 16,000원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크게 없었고요. 16,7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별 거래는 1,000만 주 정도로 거래가 이제 오히려 또 실리면서 주가가 이제 눌러지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승을 했지만 또 한번 이제 큰 폭의 하락을 주면서 이렇게 주가를 떨어뜨리는 모습이었고요. 음봉을 크게 주고 주가를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또 한번 음봉을 크게 주면서 한 단계 더 주가를 낮추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락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특별한 이유 때문에 하락을 했다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증시 흐름이라든지 그런 이제 선물과 옵션에 대한 그런 정기 변경을 앞둔 것이라든지 뭐 나스닥 100에 대한 리밸런싱이라든지 뭐 그런 이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전체적인 큰 움직임 때문에 좀 일시적으로 나온 움직임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봉이 한번 나오더라도 분명히 이제 자리를 잡거나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결국에는 이 양호구름을 대각선으로 또 돌파를 하면서 웬만하면 이제 나오지 않기를 바랬던 그런 그림이 또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락으로 이렇게 눌러지면서 장기 평선 아래로 지금 주가가 형성이 좀 되었는데요. 이 구간을 또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을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도 보시면 주가가 이제 저점을 뚫고 거의 뭐 계속 떨어질 것처럼 하락을 시킨 후에 다시 한번 또 이제 말도 안 되는 이 연속적인 상승을 나오면서 계속 올려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좀 진행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충분히 이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7월 말이라든지 그죠? 7월 31일이라든지 아니면 8월 달에 두 번째 주 목요일 8월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 흐름 자체가 반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락을 좀 꽤나 오랫동안 진행했기 때문에 또 이 하락을 멈추고 또 상승을 하기까지 크게 시간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때 다시 한번 상승을 시작했을 때는 이제는 네 번째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도전 때 주가를 한번 밀고 위로 갈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고, 계속해서 그 상황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기준으로 다시 한번 오늘 매수 기회가 들어왔기 때문에 또 한번 추가적인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찍을 만한 수준에서 계속해서 저는 분할 매수를 진행하고 있고요. 꾸준히 물량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계속 제자리 걸음으로 보이겠지만 결국에는 그 구간을 끝내고 충분히 힘을 받았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때까지 아주 강한 패턴을 보였었다. 그래서 뭐 19,000원에서 22,000원, 23,000원까지는 금방 올라갔던 그런 이 종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만한 이 힘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례로 이제 요때를 보시면은 15,750원에서 23,250원까지 사실 뭐 2주 정도면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3배 올라가는 데는 2주 정도면 충분했고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금 몇 개월 동안 혹은 1년 내내 똑같은 자리를 횡보한다라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수급이 쏠리기 시작하면 금방 올라가기 때문이거든요. 1년 동안 횡보를 했다고 해서 그 다음 상승이 진행되는데 1년이 걸린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올라가기 시작하면 단기간에 올라가고요. 그 과정을 만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간을 지금 이제 기다리고 그 시간을 이제 그냥 운이 좋게 수익이 나오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계속해서 이제 찾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기업이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하락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어느 수준에서 다시 한번 또 하락을 멈추고 결국엔 뭐 내일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든 아니면 내일 또 양봉을 주면서 오히려 또 반등을 시키든 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저점을 어디를 찍든 간에 다시 한번 이 뜬금없는 양봉이 나오면서 또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충분히 좋은 시나리오가 다시 한번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주가 이외에는 사실 지금 좋지 않은 움직임은 별로 없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을 예를 들기가 힘들 정도로 지금 상황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이 쏠림이 아직까지는 없지만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수급이 몰릴 만한 그런 명분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일봉 차트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번 주는 좀 이제 조용히 넘기고 8월 달부터 새로운 좀 이제 힘이 실리면서 좀 좋은 분위기로 전환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오늘 기관 투자자 27만 주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 150만 주 매도하면서 또 이제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 또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금융 투자가 15만 주 매도하면서 또 이제 단기적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었고요. 보험, 투신은 6만 2천 주 매도하면서 조금 이탈을 했습니다. 연기금 투자자는 3만 1천 주 매도했고요. 뭐 사실 큰 이탈을 하지 않은 채로 꾸준히 지금 매수를 진행해주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꾸준히 두산 에너빌리티를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매도를 했다가 계속 공매도를 이용하는 모습이고요. 그 공매도를 이용하면서도 지금 이제 위아래로 흔들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결국 외국인 투자자도 지분 자체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지분을 확 늘리면서 또 추가적인 매수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고요. 뭐 평소 하락할 때와 유사하게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물로 또 한번 하락을 했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물이 이 하락세를 부추겼다면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한번 공매도 상환하면서 매수를 하면서 올릴 가능성이 있고, 그 시기는 또 이제 특정한 그런 옵션 만기일이라든지 월 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6개월 동안 계속 그렇게 움직여 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이 장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 팔았습니다. 네, 그만큼 전체적인 움직임이 좋지 않았고, 지금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좀 이제 코스피에서 대량으로 이탈을 하고 있는데, 그 이탈에 대한 움직임이 좀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는 70만 주입니다. 오늘 1거래는 70만 주 진행이 되었고요. 잔고는 전날보다 이제 7만 주 정도 감소를 했지만 크게 뭐 많이 감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진행했을 때 이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었을지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특별하게 많이 감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자로 해서 1 공매도 거래량이 또 대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대폭으로 늘어나면서 잔고가 또 한번 늘어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패턴으로 보았을 때는 추가적으로 또 공매도 잔고가 대량으로 늘어났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승 하락을 반복할 때 그 하락 패턴과 굉장히 유사하게 또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자, 특정한 수급에 의해서, 특정한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그런 가격대, 비슷한 가격대에 계속 하락이, 똑같은 하락이 나오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분명히 그 하락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는 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은 우리가 뭐 크게 이 하락에 대해서 상심할 필요도 없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내려왔을 때 사고 높아졌을 때 팔고를 반복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 수급이 쏠렸을 때 고점만 한번 돌파를 했을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반복되는 상황 속에 차익 실현을 한다라기보다는 꾸준히 지금 물량을 모으면서 그 큰 상승에 대해서 대비를 해 나가자라는 점을 좀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상승을 기다리면서 공매도 잔고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대차 잔고는 체결이 25,000주, 상환이 16만 주 정도 진행이 되었고요. 상환이 조금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대차 잔고는 많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1835만 주 정도로 단기간에는 한 300만 주 정도 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때까지 대차 잔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사실 그렇게까지 많은 수준은 아니지만 최근에 낮아 있는 그 수준에 대비해서는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와 대차 잔고가 어디까지 또 한번 늘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공매도 1 거래량은 이제 비율은 7%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요. 또 이제 한 이틀 정도 공매도 비율이 줄었다가 또 한번 이제 이렇게 늘어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 자체도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적정한 수준에, 적정한 시기에 아마 이 움직임도 반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외국인 추적 물량이 150만 주였는데 당일 물량이 아직까지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 수치는 내일 보도록 하고요. 전날하고 이제 전전날 매수했던 것을 그대로 뱉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일단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뭐 추가적으로 뭐 사실 반등을 하면서 다시 이 17,000원 수준까지 올라와줘서 좀 유지를 하면 좋겠지만, 뭐 추가적인 하락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하락이 뭐 어디가 됐든 결국에는 이 하락을 멈추고 반등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까지 한번 천천히 살펴보고요. 우리가 진짜로 주목해야 될 점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 앞으로에 대한 사업성, 성장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목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두산밥켓에 대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26일에 두산밥켓에 대한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었고요.
2분기 영업이익이 4,665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2분기 매출이 2조 6,700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이 4,665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지금 분기보다 지금 이제 20.5%, 50.7%가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두산밥켓 입장에서는 작년에도 엄청난 실적을 달성을 했던 이 자회사인데요. 그게 지금 영업이익률이 이익이 작년 분기 대비 50%가 증가했다는 것은 지금 거의 사상 최고 실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벌써 2분기 만에 영업이익이 8,362억 원이고요. 지금 이제 이 포지션이죠. 모든 포지션에서 이 판매량이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산업 차량에서 판매량이 많이 증가가 되었고요. 그만큼 지금 이 산업 차량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두산밥켓은 지금 산업 차량에 대한 공장을 10배 정도 늘려가지고 유럽에서 또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꾸준히 지금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한 주당 이제 분기 배당금을 800원을 결의를 했고, 분기 배당이 800원이면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회사가 아주 튼튼하게 잘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28일 금요일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되고요. 15시 30분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연결 영업이익은 이제 두산밥켓과 함께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좋게 나올 것 같고요. 이제 개별 영업이익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뭐 개별 영업이익도 크게 지금 문제가 될 만한 이 소스들은 다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두산밥켓이라든지 뭐 두산 큐벡스라든지 이런 자회사들로부터 이 배당 수익을 계속 얻기 때문에 그런 현금 창출 능력도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금요일에 그 분기 보고서가 발표되었을 때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한번 자세하게 그 분기 보고서를 살펴볼 거고요. 이 부채 비율이라든지 회사의 유동 비율이라든지 현금성 자산이 얼마가 있는지, 그리고 연구개발 관련해서 어떻게 수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수주 잔고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이제 실적이 증가하게 나온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올해 실적은 당연히 좋게 나올 것 같고요. 이미 이제 이 최종 보고서를 확인해서 우리가 알겠지만 2023년부터는 지금 이제 이 배당에 대한 이 얘기가 이 보고서에 들어갈 만큼 상당히 이제 앞으로 이 기업 입장에서 이 여유가 생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는 재무 개선을 빡빡하게 진행을 했지만 2023년은 배당을 줄 만큼 뭐 그렇게까지 많이 여유롭지는 않을 겁니다. 투자금도 많이 필요할 거고 신사업을 성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자산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자 이제 올해를 교두보로 삼아서 이제 2024년부터는 분명히 이제 수익성이 증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매출액도 증가를 하면서 본격적인 그런 성장을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자, 주가가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움직여 줄지 아니면 뭐 내년 이 상반기부터 움직여 줄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지금은 기업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두산밥켓이 아주 효자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회사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면 지주회사에 대한 가치도 같이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오늘 두산밥켓도 하락세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8%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이 이제 발표되면서 시간의 가격은 좀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지만 이렇게 좋은 종목도 오늘 8% 하락을 한 만큼 이제 시장이 좀 이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의 차익 실현성 매물이 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차익 실현성 물량은 금방 또 이제 주가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산밥켓 좋은 실적 나왔고 28일에 금요일에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은 이제 이
신한투자증권의 후원을 받아서 논딜 로드웨이, 논딜 로드쇼죠. 그래서 이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이제 자세한 소식을 좀 전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2023년부터 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그런 기관 투자자에 대한 후원을 받아서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하는 것 같고요. 2022년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없었지만 특히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두산에너빌리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좀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 상황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뭐 유럽의 전력 가격이 마이너스라고 하죠.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마이너스까지 됐었다. 그 마이너스라는 것은 이제 일시적으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의 그런 출력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 전력 가격이 이제 에너지가 과잉 생산되었을 때 마이너스를 찍게 되는데 판매 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그런 이 마이너스 가격에 공급을 하는 상황을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내가 돈을 주고 이 에너지를 가져가라 라는 것이고요. 그만큼 불필요한 에너지가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공짜가 아니고 마이너스라는 것은 역설적인 부분이고요. 네, 신재생에너지가 그만큼 이제 에너지를 충분히 생산한다라고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만큼 아직까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이 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라는 것도 네, 증명이 된 셈입니다. 그래서 ESS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스템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ESS를 이렇게 보급하기 위한 그런 비용도 만만치 않다라는 것. 그래서 일단은 국내에서도 이런 이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율이 이제 곧 증가를 할 건데요. 지금 이제 유럽처럼 아직까지 비중이 많이 증가를 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제 적정 수준에 있어서는 이 에너지가 조화를 이루어서 좋은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특히 해상풍력 위주로의 지금 이제 급성장이 예상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야심찬 8메가와트급 이 해상풍력 터빈이 많이 공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제 34기 정도의 이 부지를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8메가와트가 본격적으로 깔리기 시작했을 때는 두산에너빌리티의 해상풍력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네, 폴란드 원전 소식입니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사업이 공식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의 6기 수주를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 이제 그 원전 사업에 대해서 우선 3기를 대상으로 사업을 공식적으로 이제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호기가 2026년에 착공에 돌입을 한다고 하고요.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퐁트누프 원전은 이제 아직까지는 기본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 조사를 7월 달에 진행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후속 소식은 아직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대우건설, 그다음에 BHI가 폴란드의 원자력 관련 기업들과 MOU 체결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신규 원전의 건설에 대한 그런 MOU 체결을 하면서 충분히 또 한번 그런 추가적인 소식을 좋은 소식을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퐁트누프 원전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와 이 폴란드 전력공사, 그 다음에 이 PGPAK에 대한 그런 특수 목적 기구를 설립을 했었고요. 그 부지를 이제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그죠? 폴란드 원전에 대한 건설을 이 한수원이 49%까지 참여를 했으면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이건 이제 웨스팅하우스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를 지금 이제 해외 기업들에게 참여를 하라고 이 폴란드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우리나라만 이제 그렇게 참여를 요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정부의 지원을 받던
네, 그런 이 은행이 지원을 받던 네, 그렇게 이제 49%를 이 지분 참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조에 대한 이 규모라고 한다면 6조 정도는 우리나라 쪽에서 부담을 하는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분 협상 이후에 이제 이런 SPV 가 이제 설립이 되고 나면 퐁트누프 원전 건설을 위한 EPC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올해 하반기에 그 수의 계약 형태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가에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런 계약 소식들이 좀 들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7월 달이 넘어가고 8월 달로 진입을 하는데 이 폴란드 원전에 대한 소식은 추가적으로 또 들려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금 이제 퐁트누프 원전에 대한 이 소식 이외에도 지금 이제 이 웨스팅하우스가 수행하는 이 원전 3기에 대해서 과연 이 뭐 원자로라든지 그런 원전 주기기를 누가 납품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런 시공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하고 우리나라가 그 제조 기술력을 이용해서 후속으로 참여를 하는 그런 것들을 원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2022년에 방문했을 때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소송전으로 번지기까지 했지만 결국에는 웨스팅하우스가 원하는 그림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폴란드 원전 3기가 이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2026년에 착공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주기기라든지 이 보조기기라든지 그런 이 건설 시공업체를 차례대로 선정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이 다 선정이 되었을 때 2026년부터 차질 없이 착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번에 우리나라 이 경제사절단이 폴란드로 갔을 때 체결했던 계약을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과 대우건설, 그 다음에 BHI가 계약을 했는데요. BHI는 사실상 MOU 체결을 보시면 이 퐁트누프 원전에 대한 그런 보조기기 납품으로 MOU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체결이 되었지만 이 비공식적으로는 이제 기사를 통해서 확인했을 때는 웨스팅하우스와 웨스팅하우스에 납품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때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하곤 했거든요. 근데 이 두산과 대우건설에 대한 MOU 체결을 보면 이 퐁트누프 원전이라고 구체적으로 그 원전 사업명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폴란드 신규 원전 건설이라고 MOU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 원전 건설이라고 했을 때는 퐁트누프 원전 민간 원전을 넘어서서 웨스팅하우스의 그런 정부 차원의 원전 건설에도 두산과 대우가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정부 차원의 건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제 거기에 대한 후속 소식이 들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도 사실 한미 원전 협력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송전으로 끌고 나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대외적인 관계가 있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웨스팅하우스 자체만으로 원전 주기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분명히 이제 해외 업체를 끼거나 그렇게 이제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한국 원전에 대한 제조 기술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작년에 우리나라를 직접 찾아와서 웨스팅하우스 사장단이 딜을 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을 보았을 때는 그런 맥락을 살펴보았을 때는 분명히 우리나라의 이 기업들을 염두를 해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이 폴란드 원전을 통해서 같이 합을 맞춰 본다면 앞으로 뭐 불가리아 원전이라든지 뭐 혹은 루마니아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카자흐스탄 아니면 우크라이나 이런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그런 이 대형 원전 건설에 있어서 이 한국과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에 저는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이 정부 웨스팅하우스의 그런 정부 세기 원전 건설에 한국 업체가 직접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소식들을 언제 뿌리고 언제 주가를 올리고 수급을 밀어 넣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제 그런 시기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마지막 소식, 루마니아 원전 사업입니다. 한미 루마니아 3자 협정으로 이제 가닥이 잡혔다라고 하고요. 자, 내용을 보시면 루마니아가 한국, 미국과 원전 사업에 협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국의 원전 건설, 그 다음에 자금 조달 역량을 활용해서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을 시작으로 협력을 확대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SMR 모델은 아무래도 뉴스케일 파워의 모델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2021년에 이미 합의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화력발전소를 SMR로 교체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9년부터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2026년이라든지 그쯤 해서 착공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 입장에서는 이미 이제 미국에 있는 아이다호주 주기기와 거의 시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루마니아에 대한 주기기도 곧 이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발주를 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한 번 수주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지금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이 수주 목표로 SMR 수주 목표로 6천억을 또 잡았던 것이 아마 이 루마니아 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 다음에 이 루마니아는 지금 대형 원전 건설도 검토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또 한 번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웨스팅하우스와 지금 아마 경쟁을 하게 될 텐데요. 마찬가지입니다. 폴란드 원전과 상황이 비슷할 것 같고 우리나라가 지금 직접 이 전체적인 모든 것을 이제 턴키로 수주를 하지 않더라도 부분적으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필수적인 상황이 그런 개연성이 있는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로서 의심하지 않고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미국에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과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주가는 좀 더 힘을 받고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 주어야 되는데요. 지금은 아직까지 주목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목받는 시기는 분명히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주 싼 가격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고요. 이번 주 생각보다 좀 이제 순탄치 않게 좀 강하게 하락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전체가 좀 이제 많이 눌러지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흐름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이 이하도 우리가 내려왔다가 올라와 봤기 때문에 특히 그 이하 15,000원 가까이 가더라도 금방 20,000원까지 올라가 주기 때문에 그 주가 수치 자체만으로 의미를 둘 필요는 전혀 없다. 며칠을 올랐고 며칠을 내렸다. 결국에는 주가가 원점에 있다는 것에 계속 주목하지 마시고 주가가 한번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그 올라가는 데는 2주일이면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만큼 올라갈 수 있는 이 힘이 있다. 근데 그게 진짜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있느냐를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보고 마무리를 하고요.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